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증여세 추정 배제의 기준은 특정 조건에서 적용됩니다. 각 연령대별로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명절 기간에는 용돈과 같은 현금 거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지에게 현금을 주거나 받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는 단순한 일상적인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금 거래가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현금 거래의 위험성은 거래 금액의 크기와 빈도에 따라 달라지며 일상적인 거래가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사례가 경고되고 있는데요. 가족 간의 계좌 이체는 흔하게 이루어지는 행동이지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것처럼 잠깐 빌려주거나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반복적인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의해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체 금액이 반복되면 의심 거래로 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세무조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1천만 원을 이체할 경우 반복적으로 900만 원을 보내는 것과 같은 행동은 의심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면 세무서에서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가족 간의 계좌 이체는 얼마나 자주 해도 괜찮은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액의 용돈이나 자주 발생하지 않는 거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자주 반복되거나 큰 금액이 오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 달에 300만 원씩 3개월간 자녀에게 이체하는 경우 이는 세무 당국의 감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계좌 이체 시에 항상 신중하셔야겠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필수적이며 이를 소홀히 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구매와 같은 큰 거래에서 자금 출처가 의심받을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결국 세금 문제는 거래의 시기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라는 질문이 자주 제기됩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는 물론 세무조사에 의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데요. 세무조사는 보통 155일 전에 사전 연락이 이루어지지만 사전 연락 없이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이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로 간주됩니다.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정할 부분은 빠르게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 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세무 관련 서류와 거래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증여와 관련된 자료는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나 부동산 증여를 받으면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는 세무조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직장인으로서는 좋은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증여와 관련된 세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라는 질문도 자주 하시는데요. 이 경우 대출을 받기 전 반드시 증여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은 개인 간의 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3단계 필터를 통해 거래를 감시하며 각 단계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를 추적합니다.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거래는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국세청의 감시는 개인의 자산 취득 시점에서 드러날 수 있으며 자산 취득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드러나는 주요 경로가 됩니다. 이는 세무 공무원이 자녀의 자산 취득을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를 추적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안전한 증여 방법으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 지급은 세무 공무원에게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세무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증여를 할 때 어떤 방법이 가장 안전한가? 라는 질문이 있다면 차용증 작성은 매우 유용한 방법이며 추가로 이자 지급을 통해 정당한 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은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약서는 자녀 이름으로 작성되며 자녀에게 자산이 귀속되는데요. 그러나 고액 전세의 경우 세무 당국의 감시가 강화될 수 있어 부모의 지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만 과도한 금액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세 보증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세금이 과도하게 높거나 자녀의 소득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큰 금액이 지원될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추정 배제의 기준은 특정 조건에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0세 미만의 경우 5천만 원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으며 30세에서 40세는 주택 1억 5천, 기타 재산 5천까지 인정됩니다. 40세 이상은 주택 3억, 기타 재산 1억까지 인정되지만 명백한 증여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 연령대별로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간혹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는 것을 세금 회피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에서 현금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거래는 세무 당국의 감시를 받을 수 있으며 현금 보관은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현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세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가능한 한 은행을 통해 투명하게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세금 정책에 대한 불만은 특히 직장인에게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상당히 높아 세금 고지 시 큰 부담이 되며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금 거래와 세금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하여 어떤 경험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